저희는 이어서 할게요. 오늘 저희는 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우화들이 많죠. 코페르니쿠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 말 직접 안 했대요. 사료에 보면은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보시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뭐였냐면요. 이게 그 태양 중심설이었다가 지구 중심설로 아니죠. 거꾸로죠. 지구 중심설이었다가 태양 중심설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신을 죽인 자리에 이성의 자리가 없고 우리가 센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학에 애기들이 과학을 배우고 나면 조금 이렇게 똘똘해지는 게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과학의 기초탐구, 통합탐구 할 때 기초탐구 중에서 뭐 관찰도 있고 분류 있죠, 분류.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분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거부터 멀어지는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인간 다음의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이데아에서 비롯된 거죠. 가장 순수한 인간, 가장 이데아다운 아이디어란 빨강색, 가장 완벽한 동그라미, 그걸 기준으로 뚜루룩 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도 줄 세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물론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이 뭐가 돼버렸냐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신을 죽인 자리에 인간인 중심이, 지구가 중심인 인간 중심의 자리를 갖다 놨잖아요. 보세요. 다시 이데아를 죽인 자리에 신을 갖다 놓고 신을 갖다 놓은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놨는데 그 인간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헉!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요 조그만 우리 동네에서도 중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 갖고 오면서 과학 만능주의, 기계론적, 기계세계 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너무나 이렇게 과학주의, 사이언티시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쪽에서는, 철학 쪽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후설이 서양 학문의 위기가 왔다. 그래서 왜 그때 그 얘기 했었죠. 그 후설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수학화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과학화한다. 그러면 안 된다. 삶의 세계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후설이 현상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비판 이론의 도구적 이성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코페르니쿠스의 그 혁명이 뭘 의미하느냐. 도구적 이성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묻지 않는 거. 효율, 경제적 효율, 자본주의와 결합한 도구적 이성이 뭘 했다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최종 산출물, 경제적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나치, 유태인 대학살,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합리적인 인간들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제대로 계몽의 이성을 제대로 잘 이용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거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천국은커녕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더니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문명 발전으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자, 조금 억압받는 타자들까지 착취하는 아주 효과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성이 죽었어요. 이성을 안 믿죠. 왜냐하면 이성이 아니고 무의식도 있고 딴 것들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 맞아 할게요.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이 왜 계몽의 변증법이라 그랬냐면 자본주의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cultural industry라고 돼 있죠. 대중의 이제 더 이상 몸을 막 고문하거나 그런 걸로 인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다스려요. 그 문화산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죠. 대중을 속이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해요. 누가? 문화산업이. 문화산업이 뭐냐면 선생님들 알고 계신 요거예요. 요거. 대중문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특히 뭐 케이팝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에 한국인의 그 문화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왠지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김치전이 피자보다 못하지 않죠? 근데 아주 너무 오랫동안 피자를 안 먹으면 꼭 없이 산 것 같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거를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왠지 그쪽 거는 좋아 보이고 우리 거는 좀 좋게 말하면 토속적이고 없게 말하면 좀 거시기해 보이는. 여하튼 요거를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세뇌시킨대요. 여기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있죠. 대중들을 세뇌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놈들처럼 세뇌화돼 있는 거죠. 스타벅스 꼭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된장녀라 그러면서 또 거기 가잖아요. 또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이데올로기. 소비자 욕구를 생산 통제 훈련하는 힘을 가지며 이 전체를 문화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뭐 일어나기는커녕 거기 도취돼 가지고 행복한 거야. 돈 벌어 가지고 명품 하나 정도 사야 될 것 같고 그거 사고 나면 왠지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내면서 비판 이론 아까 말한 그 양반들 있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책을 내면서 그 책 이름이 계몽의 변증법이에요. 근데 이게 계몽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상대방 타자를 착취하는 데도 사용됐고 결국은 현대 문화는 경제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 도취돼 가지고 행복한 거야. 괜찮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잘 만족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부자 욕구를 처리하고 근데 이 욕구가 내 거냐고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락강이 나오죠. 그래서 문화사름에서 대중문화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한다. 이데올로기 아시죠? 한낱 생각을 신주단지처럼 학문의 위치로 올려놓은 거죠. 로기, 학의 위치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내가 이상한 것 같은, 해야 될 것 같은 거 많죠. 윤리, 또 로지 들어가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올로지. 예, 또요. 그 수준이 돼버렸다고요. 하나의 한낱 관념이. 가부장 이데올로기. 또 뭐 있으세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아니고 여하튼 기독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반공 이데올로기. 그런 걸로. 그래서 근데 이데올로기는 그게 허구라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민중이 깨어나야 되겠죠. 의식화 있죠. 프레이리가 말한 거.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문화산업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욕망의 그물망 속에 푹 빠져서 살게 함으로 해서 대중의 그 선동적 힘, 혁명의 주체로서의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살해버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권위에 순응하는 방법, 이데올로기가 역할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마취,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왜 게임에 빠지는 거, 도박 중독, 손 잘려도 또 한다고 뭐 그런 이상한 말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처음으로 이 나라의 야구 구단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는 영화 산업 각종 무슨 에마 부인 시리즈 있죠. 무슨 부인 시리즈 그런 것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섹스 유흥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뭐 지금과 같은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소극적으로 그냥 다른 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서 왜 애기들 공부하라 그러면 게임하느라고 공부해야 될 때 안 하잖아요. 이게 다른 데 옆길로 새는 거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거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권이 뭐가 있을까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 저희가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 저희가 가끔씩이라도 피자를 먹어야만 될 것 같은 이유. 그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세뇌당해 있는 거죠. 저희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거. 그 이유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주입되냐면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음악. 화장품이 그렇잖아요. 화장품 광고가. 그거 바르면 왠지 나도 걔처럼 이뻐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리고 뭐 왠지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간접 광고 있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들고 나오는 거 요즘은 공공연하게 하더만요. 그것도 이제 승인해주고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차 타고 나오는 차
그럼 나중에 맨날 댓글 걸리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이 입은 옷은 뭐예요? 뭐 그렇게 맨날 올라온다면서요. 그리고 가구도 있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제가 그릇을 좋아해서 엄청 비싼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그릇이 냄비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많죠. 저는 그릇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보면은 그러면 거기 있는 보석함 하나 거기 있는 그 뭐죠 그 스탠드 거울 뭐 그리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카피겠지만 그거 다 명품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시청자 그 게시판에 막 올라오죠. 그거 어디 가면 사느냐 가격이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간접 광고예요. 그래서 문화산업의 원래 의도는 뭘까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예요. 국가가 이용하는 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은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끼리끼리 그러는 거 있죠. 끼리끼리.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 주입 장치로 활용한다는 거죠. 지배 장치예요. 요즘은 몸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때려서 지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나를, 내 마음을, 내 욕망을 지배하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에 두 가지 지배 장치가 있다. 하나는 억압적인 국가 장치가 있고 군대, 경찰 이런 거 있죠. 패! 때리는 거죠. 잡아 가두고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한 거 있죠. 억압적인 거 말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게 문화산업이에요. 교육, 법률, 종교, 노동조합 등등등등. 노동조합도 문화산업이에요. 그 작년에 알파치노랑 그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랑 나왔던 영화 있죠. 미국에 처음으로 트럭 그 운전사들 노조 만든 그 마피아들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노조에 가입 안 하는 노동자들은 다 죽었어요. 네, 그게 노동조합의 역할 뭐 그런 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역할을 한다. 뭐가요? 문화장치가. 문화산업이. 그래서 인간의 계몽을 깨우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잠재운다는 거죠. 그 이성조차도 고도로 이성이 그러니까 잠들어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또 고도로 발휘해서 근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이니까 인간 이성이 다른 데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이 들어오면서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는지를 봐라. 그게 비판이론의 즉이에요. 이 양반들의 무기였고요. 보면은 인간 주체의 상품과 상품의 소비를 통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길들여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네가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느냐. 나의 구매력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명품관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쓴다는데요. 그 양반들은. 저희가 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을 가더라도 저기 그 양반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공간은. 저는 안 접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글로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대중이 소외되고 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욕망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죠. 내 욕망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마르쿠제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여기 있죠.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거든요. 그 양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 영혼은 이제 뭘로 가치가 결정돼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게 이 양반들이 옛날 사람이라 60년대라 전축 요즘은 뭐예요? 사운드 시스템 그 좋은 거 많죠. 그 다음에 그 부엌의 세간살이 어떤 냉장고 어떤 드라이어 그 뭐죠? 건조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TV에 이렇게 스크린 한 바퀴 삥 돌면은 요즘은 또 뭐 있어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가 있죠. 주말 드라마 또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중산층의 가정이고 그 시장 통해서 딱 튀겨서 파는 아저씨 집인데 잘 보세요. 어떤 명품들이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냉장고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나도 그 양반의 소셜 포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길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 이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앞으로는 이게 왜냐면 패러다임 할 때 꼭 뭐가 나냐면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다음에 비판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비판 이론의 이 분들을 제가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이 나왔죠.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회라고 나왔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요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언어가 나와요. 언어가 나오면서 이제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전회라고 그래요. 비고치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파생되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 했고 그 다음에 언어적 전회를 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요게 메인이에요.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라고 나오죠. linguistic turn이에요. 비고치키를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비고치키가 속해 있는 학파가 linguistic interactionist라고 불러요. linguistic interactionist. 언어적 상호작용 학파 또는 socio-culturalist, 사회문화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문화, 한국이라는 문화 속으로 문화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깨어나고 인식하는 방법이 업그레이드되고 또요. 학습이 일어나잖아요. 인식이 발달되어가는 그 메커니즘이 학습이잖아요.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귀스틱 턴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끔은 알고도 가끔은 모르고도 오해하고 쓰시는 거 그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요거는 조금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제대로만 한다면. 그 역사 어떠세요? 히스토리. 비판 이론에서 맨날 화두가 되는 거죠. 저도 맨날 수업할 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히스토리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히즈 스토리다. 히즈 스토리. 그래서 요즘 왜 저기 역사학 하는 분들도 미시사 발굴 위해서 허 스토리 발굴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독일 말에 독일이 그 왜 저희 왜 클 때는 그런 말 있었는데 독일의 철학, 영국의 경제, 프랑스의 정치. 프랑스 애들은 6살 때부터 식탁 위에서 아버지랑 논쟁한다면서요. 정치적인 그 비판적 안목.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독일 철학이 깊죠.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보시면 그 독일 말에만 역사가 두 개가 있대요.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거. 제가 독일 말을 안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게스 지히테, 게스치히테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발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팩트, 과학의 팩트, 데이터라고 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의미의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자연적 태도 우리 거예요. 실증주의, 과학주의. 뭐의 세계예요? 팩트로 이루어진 세계죠. 다른 말 라틴어로는 뭐예요? 히라버로는 팩트고 라틴어로는 데이툼, 데이터죠. 데이터. 주어져 있는 세계.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역사에서 독일 말에서 이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역사는 이미 해석이죠. 이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독일 관념 철학의 발달 이 세 분을 꼭 알아야 돼요. 이분은 관념 철학 아니에요. 니체가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니체 생각해서 재탕하는 거죠. 재탕. 다시 이렇게 현대말로 바꾼 정도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옛날에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이었어요. 밖에 있는 거를 그 에피스테메 기억나시죠? 사물과 나의 인식이 일치한다. 이거 뭐라 그랬죠? 존재와 사유의 일치. 내가 생각하는 게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명백히 자연스레 알게 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발견하는 실증적인 거. 근데 칸트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인식이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칸트가 재밌어요. 뭐라 그랬냐면 칸트 선생님이 바깥에서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거를 표상이라 그래요. 포스텔론. 그래서 진짜 독일 말로는 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상.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럼 그걸 갖고 5성의 도식 교수 학습에 나오는 게 있죠. 스키마. 그걸로 딱 씌워가지고 개념이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표상을 오성은 이성 앞에 이제 표성 지각과 이성 사이에 칸트 선생님이 또 하나의 분류한 건데요. 오성의 범주로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 개념이 발생한다고요. 개념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개체성을 죽여야 나오는 그 콘셉트, 여자, 학생 해보세요. 그 개별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개념, 오성의 범주가 그 이미지를 붙든 거예요. 이게 찰칵하고 캡처 했을 때 드디어 개념으로 그 오성을 밖에서 들어온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딱 보고 아 책상, 키보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오성으로 도식으로 찰칵 붙잡을 때 드디어 개념이 발생한다고요. 아 책상 이렇게 그렇게 칸트 선생님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 오성 이게 12개의 도식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에. 근데 훗설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내고 이게 이제 노에시스예요. 의식작용이라 그래요. 나의 머리가 의식작용을 해요. 노에시스. 뭐뭐시스는 작용이란 뜻이에요. 독일 말에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물에 요거 노에마 의미 본질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설명이 구리니까 읽어볼게요. 본질 직관을 통해서 세계의 의미의 세계를 재구성한 거라고요. 모든 현상은 의미로 이루어진 현상이고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머리가 작용하는 노에시스. 내가 마음을 내죠. 지향성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무언가로 본다고요. 객관적인 그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무언가로 봐요. 내 마음이 이미 인텐션이 들어가 있어요. 먹을 거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볼 건지. 키보드도 보세요. 다른 용도로 볼 수도 있죠. 아 사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똑같은 사과인데도 어떠세요? 뉴턴의 사과, 미술 시간의 사과, 가정 시간의 사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에시스 내 의미 지향 마음을 내요. 마음을 내고 바깥에서 들어온 그 작용에서 내용이 형성된 거를 의미 생성된 그 내용 있죠. 아 이거구나라고 내가 파악한 거 그거를 본질적 의미 그래서 노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미작용에서 자연적 태도로 본 이 세계가 내 머릿속 자에서 재구성된다. 근데 이거를 니체가 깨요. 우리는 절대로 사실은 알 수 없고 모든 것은 인간이 언어로 해석한 거다. 모든 세계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모든 세계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텍스트. 읽어내야 될 기호예요. 기호. 자연조사도 신의 기호라고요. 그래서 세계는 이미 의미의 덩어리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하고 기독교적 예수를 구분을 해요. 역사적 예수는 이거 진짜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살다 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성경으로 보잖아요. 성경은 뭐가 있어요? 마테오가 기록한 거, 루크가 기록한 거, 뭐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존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 예수님이 살다 간 그 리얼러티는 있는데, 히스토리는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텍스트로만 만나죠. 그래서 이 중에 그런 분이 나사렛의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요거는 요거예요. 요 히스토리. 요거. 그런데 성서는요. 요거예요. 의미 부여한 예수예요.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 만나요. 이미 쓰여진 텍스트고 이미 언어로 해석한 거라고요. 이미 해석이 들어간 그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건 아니고 요거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세계도 언어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 언어적 전해가 뭐냐면요. 밖에 리얼리티가 있고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있잖아요. 주체가 있죠. 여기 언어가 들어가 있다. 여기 언어가 여기 언어적 전해예요. 언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언어로.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거예요. 언어로. 언어가 없으면 전달도 안 되죠. 반만년 역사. 어떤 형태를 여기서 텍스트라 그래서 꼭 글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뭐 그 집 지은 양식, 무덤의 양식 이거 모두 심볼이에요. 심볼. 텍스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누구죠? 펄스가 심볼을 사인을 3개로 나누죠. 아이콘, 인덱스, 심볼 요렇게. 기호를 3개로 나누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 아이콘. 이모티콘이 여기서 감정을 나타낸 아이콘이라는 뜻에서 이모션 더하기 아이콘에서 이모티콘이에요. 두 번째가 인덱스. 조금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문화 속에서 좀 알아야 돼. 그래도 보면 좀 직관적으로 아는 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뭐 손가락 기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제일 어려워요. 상징, 심볼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쉬어가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25분이 기준이라 잠깐만 끊어갈게요.